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만들어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는요, 주말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30도를 넘어가는 날씨를 보이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영국의 여름 날씨는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영국 가정에는 이제 에어컨은 물론이고요. 선풍기도 없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선풍기가 없어서 조금은 더운 열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대야라 그러죠. 그래서 좀 잠을 설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도 제 옷차림이 조금 캐주얼한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는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5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또 FOMC 미팅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거의 횡보했습니다. S&P 500도 0.37% 올라가면서 횡보하는 수준이었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0.16% 소폭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난주에는 좀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 위주로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이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22%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 FAA에서 이제 에어택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 드디어 이제 규정이 마련된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됐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7.1%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파이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16.36% 급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보류되었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이 다시 개시된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잖아요. 자, 로쿠 같은 경우는 15.5% 상승했고요. 아이온큐 최근에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14.4%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YTD 수익률이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고요. 테슬라가 14.2%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거의 100%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인바이트 10.28% 올라갔고요. 업스타트 8.52%, 리오토 7.95%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누홀딩즈, 애쉬, 시리미티드, 레모네이드 이런 주식들이 지난주에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 우리가 지수에서 살펴본 것처럼 5일간 이제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가장 좋았죠. 14.2%, 넷플릭스가 4.8%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조금씩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0.01%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자, 그리고 다섯 종목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0.66, 엔비디아 마이너스 1.41, 구글이 마이너스 1.88, 마이크로소프트 2.57%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2.81%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이번 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 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과연 이번 주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종목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비욘드 밋, 또 하나는 업스타트 홀딩즈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공매도율이 최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요.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Future of Transportation Conference라는 것을 최초로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뭐 미래 교통에 대한 컨퍼런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하는 기업들이 굵직굵직합니다. 엔비디아, 우버, 그리고 인페니온, 모빌아이, 그리고 월프스피드. 월프스피드는 이제 온 세미컨덕터의 경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고요. 마지막에 테슬라까지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은 AI 데이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역시도 인베스터 웹캐스트를 개최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들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치료제 하나 있습니다. 인텔리아 2002인데요. 인텔리아 2002의 임상 실험 결과, 경과를 지금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8시 아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6월 13일이죠. 6월 13일 아마존이요. 이틀에 걸쳐서 AWS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고요.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름을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데이터독, 팔로알토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요. 아침 8시 반에 5월 달에 대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따라서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자, 한시를 보시면 AMD 역시도 인베스터 데이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AMD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동력이라든지 전략,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 중인데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그들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6월 14일이죠. 6월 14일 역시도 PPI가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역시도 이제 어떤 수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목요일 날 6월 1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도비가 어닝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아침에는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들의 금리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5월 달에 대한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 역시도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 상황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금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이죠. 6월 16일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리플 위칭 데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새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하나 더 추가돼서 네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가 매일매일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선물이라든지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날짜, 우리가 이제 만기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만기일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포기하거나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매수하거나 팔거나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네 마니의 날은 뭐냐면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옵션하고 이제 선물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1년에 딱 4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6월 16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식이 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변동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입니다. 자, 2023년 6월 14일 날이라고 써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73.6%의 확률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6.4%의 확률을 가지고 아니다.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동결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에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수치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 그리고 RSI 지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일단 위쪽에 나와 있는 주황색 선이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청색이 RSI 지수입니다. RSI 지수는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 번 걸쳐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주식의 주가 흐름을 보는 건데요. 지난 14일간 주가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는가를 이제 지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RSI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좀 지나치게 특정 종목이 뜨겁다. 너무나 과매수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요. 지난 5월 30일 날 주가가 이제 400달러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뜨거운 상황을 보였었는데요. 그때 RSI 지수가 무려 85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좀 보이면서 지금 현재는 387.7까지 떨어져 있고요. 현재 RSI 지수는 67.51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이제 70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뜨겁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도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특정 뉴스가 없다면 아무래도 좀 횡보하거나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기사 하나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반도체 주식이 더 낫다. 두 개의 주식을 추천한다. 그 중에서도 한 개는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과연 엔비디아 대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종목의 이름은 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조단 시벤타노브스키라는 전문가가 나오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펠라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CNBC 프로에 이번에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비디아 사지 마라. 지금 너무나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 시벤타노브스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평가를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포션을 가져갈 것이다.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웨이브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GPU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초긍정적인 전망에 지금 기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미 다른 플레이어들, 즉 다른 기업들이 GPU의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단편적인 예가 이제 구글이 이미 개발해 놓은 TPU가 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애플 역시도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의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그들 자신이 만들어내는 설계해내는 GPU를 대체할 만한 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조만간 GPU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얘기는요. 아무래도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 마진이 줄을 수밖에 없죠. 가격을 이제 굉장히 높게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마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시장 점유율 역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에비타에 비해서 40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에비타 수익의 40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적어도 다가오는 10년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20% 정도 성장을 보여줘야 되만 그래야만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너무나 높게 설정돼 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나 하늘 높이 올려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는요. 만약에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면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I는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혁명이다. 엄청난 테크놀로지다. 이 점도 맞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AI의 붐을 타고 최고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고요. 자, 대신 다른 기업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TSMC 그리고 ASML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텐셜이다. 자,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들어보시죠. 자, TSMC가 먼저 나오는데요. 일단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낮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매력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투자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TSMC가 만들어내고 있는 EBIT 수익을 보시면요.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한 수준의 EBIT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수익은 비슷한데 시가총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기대되고 있는 성장률을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그리고 이 TSMC 같은 경우도 10대 후반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TSMC는 너무나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TSMC는 지금 GPU의 승리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어떤 기업이 되든지 뭐 애플에서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TSMC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 TSMC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TSMC 그리고 ASML 모두 지금 모노폴리다. 그 얘기는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TSMC는 첨단 반도체의 제작 부분에서, 그리고 ASML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광 장비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두 종목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TSMC에 투자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오늘 주가에서 3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 TSMC다. 자, 반면 ASML을 보시면요, 독점적인 위치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거기에 맞춰서 이미 올라가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ASML보다는 TSMC가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종목의 펀드멘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치킨알파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이름은 반도체 3대 천왕이라고 제가 좀 적어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ASML, TSMC, 엔비디아 이렇게 세 종목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PE 레이쇼를 좀 봐야겠죠. 포워드로 보시면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ASML 보시면 35.27배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싼 상태인 것이 확실하죠. 자, 두 번째 TSMC는요, 지금 현재 20.3배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엔비디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12개월의 어닝에 비해서는 200배가 넘어가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 따라서 이제 어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닝에 비해서도 50배 정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매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SML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10.7배까지 올라가 있고요. TSMC는 6.38배, 그리고 엔비디아는 37.12배로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세 기업이 매출의 성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ASML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1년간 전년도에 비해서 37.14% 매출이 추가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TSMC도 만만치 않죠. 32.95%.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게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쪽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2.4%의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다가오는 1년 동안의 매출 성장을 보시면요, ASML이 14.8%, TSMC가 14.1%,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24.25%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좋다, 뭐 거의 2배 가까이 좋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이고요. 수익률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넷 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이 있습니다. ASML은 28.2%, TSMC가 가장 좋습니다. 44.7, 그리고 엔비디아는 18.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회복이 되겠죠. 자, 현금 흐름도 보시면 26.3, TSMC 11.0, 그리고 엔비디아는 21.14%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세 기업 모두 ROE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ASML의 ROE가 특히 특출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펀티멘탈은요, 확실히 세 기업 모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빅테크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주가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어느덧 테슬라의 주가는 24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결성된 포드 그리고 GM과의 파트너십은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기사에서 세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금요일날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11일 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엄청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것처럼 포드에 이어서 GM 역시도 이번에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잖아요. 자, 이런 파트너십의 결성 내용을 듣고 웨드부시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테슬라를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최고의 탑픽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 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아이브즈고요. 댄 아이브즈와 팀이 얘기하기를, 자, 테슬라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냐면요,
올해 들어서 이제 판매 대수가 1.8밀리언, 180만 대를 찍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마진 역시도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면서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마진이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올 말이 되면 이제 판매 대수는 180만 대, 그리고 마진도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댄 아이브즈와 그의 팀이 예상을 해보기를 EV 배터리 차징 딜을 이번에 포드 그리고 GM과 연속으로 만들어내면서 3빌리언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향후에 이제 몇 년 동안 EV 차징 레비뉴에서만 30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버코어 ISI라는 투자 기관이고요. 자, 이 기관에서 볼 때도 테슬라는 앞으로 향후 4빌리언에서 6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슈퍼차저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빌리언 정도, 그리고 최소한 10빌리언 정도는요, 테슬라 아닌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볼 목소리는요, 시키널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도런 데빈인데요. 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또 다른 레비뉴 스트림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더 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기 충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도런 레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저들이 마케팅 밸류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포드 GM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결성할 것을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하게 될 거고, 파트너십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저의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슈퍼차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지만 앞으로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요, 정말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런 세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옮겨갈 텐데요, 여기저기 가도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차저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의미는 프리스탠딩 애드버타이즈먼트다. 광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여기저기 가도 정말 슈퍼차저밖에 없구나. 따라서 나는 내가 전기차를 살 때 반드시 테슬라를 사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광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차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슈퍼차저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파트너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전기차 판매에 상당히 많은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캐시우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에 커다란 호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캐시우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다. 미국에 있어서 그렇고 또 미국의 전기차 혁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에 테슬라, 포드 그리고 GM의 파트너십 결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자, 내가 생각할 때 인크리스 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캐시우드가 예상하고 있었던 전기차의 침투율이요, 2027년이 되면 6천만 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라고 다시 한번 전망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판매되는 차 수가 사실 1억 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60% 정도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한 지금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볼 때 GM 그리고 포드를 이번에 슈퍼차저에 포함시킨 것은요, 빅 게이팅 팩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레인지 앵자이어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요, 전기차를 사려고 해도 잠깐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이제 방전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GM이라든지 포드의 자동차를 걱정 없이 몰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생각보다 빠르게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의 스톡이 지금 90% 이상 올라갔다.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주가는 250까지 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크인베스트의 테슬라 목표 주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00이거든요. 자, 그리고 2027년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 4년 내에 주가가 8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굉장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캐시우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캐시우드가 첨언을 하기를요, 이번에 이제 포드 그리고 GM과의 파트너십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 부스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스트는요, 아직까지 프로덕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냐면 2,000달러의 목표 주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GM하고 포드와의 파트너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는 또 다른 레비뉴 소스, 매출의 원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충전 비즈니스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이다. 로보택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전기차의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은 25%에서 30% 정도의 범위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80%에서 90%의 총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고 로보택시가 보급이 되게 되면요. 테슬라의 총이익 마진은 아마도 50%를 훌쩍 넘어서 60%에 가까이 육박할 것이다라는 것이 캐시 우드의 전망입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마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2배 올라간다면 순이익은 4배로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매출이 4배 올라간다면 순이익은 8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테슬라의 실적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EV 마켓의 50.5%를 차지하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서는요. 반 이상이 테슬라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글로벌로 봐서는 2위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기업인 BYD가 전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21.1%를 가져가고 있고요. 2위가 테슬라인데 16.01%, 따라서 15%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BYD를 테슬라가 제치고 있습니다. 모델 Y가 1위, 모델 3가 2위고요. 자, 대신 이제 BY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이 동시에 올라가 있죠. BYD 송이 3위, 그 뒤를 이어서 4위도 BYD고요. 5위도 BYD, 7위도 BYD, 그리고 9위도 BYD가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름을 봤을 때는 BYD가 중국 쪽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무려 21.1%다. 하지만 테슬라 역시도 단 2개의 모델만 가지고 16.06%를 차지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캐시우드가 얘기하기를 이번에 이제 포드라든지 GM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면서 아무래도 그들의 전망이 굉장히 쉽게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 전망은 뭐였냐면요. 2027년이 됐을 때 판매되는 전기차의 판매대 수가 6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6천만 대에서 만약에 16%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요. 1년에 판매하는 테슬라의 전기차 수가 무려 960만 대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앞으로 경쟁이 가속화돼서 16%였던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10%까지 떨어진다. 그러다 해도요. 1년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수는 600만 대가 됩니다. 자, 작년에 테슬라가 판매한 수가 지금 130만 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8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 대가 되지 않죠. 따라서 가까운 미래 4년 안에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요. 3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까지 더해지면요. 3배 판매 대수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배 아니면 6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순이익으로 따져보면 순이익의 성장 추세는 아마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최소 7, 8배 나아가서는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현재 250달러에 머물러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2,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계산이 성립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캐시우드라는 투자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0달러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테슬라에 설정하게 됐는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 역시도 2,000달러가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라는 주식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러한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테슬라니까 무턱대고 지금 매수를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테슬라의 주가 차트 그리고 RSI 지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요. 어느덧 250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244.40을 찍고 있는데요. 자, 그 옆에 밑에 보시면 파란색 줄이 RSI잖아요. 자, RSI가 지금 85.76을 찍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70 이상 올라갔어도 한참 올라간 거죠. 자,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5년 차트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85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RSI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로 쭉 오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1일이죠. 그때 지금 RSI 지수가 94.20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죠.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4일 7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하죠.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이죠. 그때도 74.19를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테슬라라는 주식은 정말 많은 매수의 기회, 줍줍 찬스를 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RSI가 높은 수준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테슬라는요, 언제든지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겨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전달해 드릴 기사에도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슈퍼차저 관련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차지 포인트를 비롯한 충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차지 포인트의 주가는 무려 13%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지 포인트에 대한 변해를 좀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포드 관련된 기사를 설명드릴 때 한번 저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브라벨이 나옵니다. 자, 이 전문가와 그의 팀이 얘기하기를 GM과 테슬라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번에 발표된 것은요, EV고라는 충전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차지포인트 홀딩즈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얘기니까요,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due to the development, 여기 나와 있는 디벨롭먼트가 이제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이번에 포드 그리고 GM과의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슈퍼차저를 다른 기업들의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EV고 같은 경우는요, 컴핏,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이렉트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테슬라가 구축해 놓은 수많은 슈퍼차저를요, 다른 기업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EV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더퍼폼을 준다.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EV고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현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조만간 현금 흐름이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테슬라의 파트너십이 결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현금 태우는 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리스크는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차지 포인트 역시도 DC 파스트 차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DC 파스트 차징 같은 경우는 플릿이 포커스다. 자, 그 얘기는요, 상업용 자동차를 위해서 만든 것이 DC 파스트 차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디엠퍼사이즈 했다. 따라서 롱텀으로 봤을 때 이 DC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기업이다. 계속해서 완속 충전, 우리가 보통 이제 레벨 2라고 부르는데요. 레벨 2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차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슈퍼차저랑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차지 포인트에 관련해서는요, 바이 레이팅을 계속해서 지킨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25년부터는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요, 그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충전 방식의 포트를 바꾼다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NACS 방식의 포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모두 CCS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드 그리고 GM 역시 이번에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2025년부터 만드는
새로운 전기차에는요, 이제 테슬라가 이용하고 있는 NACS 이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NACS 방식의 충전기가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EV고라든지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이 차징 스탠다드를 모두 바꿔치워야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차징 방식, 포트 방식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리스크가 발생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시장 점유율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2 완속 충전의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레벨 2 포트를 48,18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어가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4,708개의 레벨 2 완속 충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15.3%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무시하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 점유율을 이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60%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슈퍼차저 중에 60%는 테슬라가 독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DC 파스트 차저, 슈퍼차저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의 6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이 테슬라의 충전 포트 방식, NACS 방식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애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메타 플랫폼즈의 CEO 저커버그가 이 두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AR, VR의 기기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줬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메타 플랫폼즈의 CEO 저커버그는 unfazed 한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애플이 이번에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면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애플 그리고 메타가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벌즈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가요. 이번에 그들의 직원을 모아놓고 메타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애플의 헤드셋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이 동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저커버그가 얘기하기를 애플이 만들고 있는 디바이스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지 못한 브레이크스루는 없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뒷담화를 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요, 비전이 다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기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상당히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자세한 내용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일단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커버가 볼 때 가격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자, 메타의 퀘스트 3 같은 경우는요, $499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3,999. 따라서 메타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일어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가격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저커버그가 얘기하기를 메타의 퀘스트 헤드셋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터랙팅 하게끔 도와주는 기기다. 인터랙팅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헤드셋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발표한 데모를 보니까요, 항상 사람이 혼자 카우치, 소파에 앉아서 혼자 이제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따라서 저커버가 볼 때 이 애플의 기기 같은 경우는 퓨처 컴퓨팅의 비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를 이번에 애플이 출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도요, 애플이 지금 추구하는 모습은 뭐냐면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데스크탑이 대세였고, 데스크탑이 이제 랩탑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랩탑이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는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결국 비전 프로다. 혼합현실
가상현실 헤드셋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커버그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저커버그는요, 페이스북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페이스북이라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놨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상현실로 옮기는 것이 저커버그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메타버스의 세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시장을 보고 두 개의 기업이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은요,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비전 프로가 앞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요, 스마트폰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바로 비전 프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스마트폰을 대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무겁다. 항상 착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모바일폰 가격까지 떨어져야만 상용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소셜 미디어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대신해서 가상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몰입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메타퀘스트 헤드셋 역시도 작고 가벼워져야겠죠. 따라서 두 기업 모두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문제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컴퓨터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소셜 미디어의 미래를 구축하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요, 저와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의 새로운 영상 하나가 게시가 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